숲속의 반역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버려라. 집도 직업도 사회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도. 그리고 숲으로 가라.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미국에서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원한다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끼 하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세상이다. 그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것은 문명을 거부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위험한 사상의 기록입니다. 1장 콩코드의 이단아.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소로는 연필 제조업자였고 어머니 신시아 던바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적인 분위기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 신시아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활동가였고 어린 헨리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소년 헨리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을 광장에서 뛰어놀 때 그는 혼자 숲속을 걸었습니다. 나무의 이름을 외우고 새의 울음소리를 구별하고 연못의 물결이 바람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저 아이는 왜 항상 혼자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업 성적은 뛰어났습니다. 1833년 16살의 소로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 하버드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 양성소였습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변호사, 의사, 목사, 정치인으로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의 소로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커리큘럼보다 도서관에 꽂혀 있는 동양 철학서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 공자의 논어, 그리고 그리스 고전들을 탐독했습니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 읽는 것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837년 20살의 소로가 하버드를 졸업했을 때 세상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변호사? 목사? 사업가? 소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향 콩코드로 돌아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체벌이 당연시되었는데 소로는 학생을 때리라는 학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소로의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직업을 잃은 소로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2장 에머슨 그리고 초월주의의 불꽃. 콩코드에는 당시 미국 지성계의 거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랠프 waldo 에머슨. 초월주의 철학의 창시자이자 미국 사상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에머슨은 자연이라는 에세이에서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교회나 국가의 중재 없이 자연을 통해 직접 신성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로는 에머슨의 글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숲에서 느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소로는 에머슨을 찾아갔습니다. 14살 차이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에머슨은 소로의 날카로운 지성과 타협을 모르는 성격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소로는 에머슨의 철학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에머슨은 소로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자신의 지적 서클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에머슨의 복제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이 서재에 앉아 관념의 세계에서 초월을 이야기했다면 소로는 직접 흙을 밟고 물에 발을 담그며 체험으로서의 초월을 추구했습니다. 에머슨이 이론가였다면 소로는 실천가였습니다. 소로는 에머슨의 집에서 정원사, 자벽부, 비서 역할을 하면서도 결코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하인도 아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이다. 이 시기에 소로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고 자연에 대한 관찰과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게 기록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소로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콩코드의 괴짜, 에머슨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1845년 소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3장 도끼 하나를 들고 숲으로. 1845년 3월 27살의 소로는 도끼를 빌렸습니다. 에머슨이 소유한 월든 호수 근처의 땅에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고 직접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총 건축 비용은 $28 12센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소로는 의도적으로 이날을 선택하여 오두막으로 입주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그는 문명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두막은 초라했습니다. 가로 3m, 세로 4.5m. 방 하나짜리 공간에 침대, 책상,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로는 나중에 의자 3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자 하나는 고독을 위해, 둘은 우정을 위해, 셋은 사교를 위해.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합니다. 물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는 간소합니다. 직접 구운 호밀빵과 약간의 소금. 그리고 글을 씁니다. 오전 내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움직입니다. 오후가 되면 숲을 걷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반나절을 걷습니다. 이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소로에게 걷기란 세상을 읽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개미들의 전쟁을 관찰하며 인간의 전쟁을 생각했고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의 두께를 측정하며 자연의 법칙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콩밭을 일궜습니다. 약 3,000평의 땅에 콩을 심었습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수확했습니다. 이 노동에서 소로는 깊은 철학적 성찰을 끌어냅니다. 흙 속에 손을 넣는 순간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자신과 만난다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은가? 소로는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외로워야 하는가? 우리의 지구는 은하수 속에 놓여 있지 않은가? 나는 가장 달콤하고 부드럽고 순수한 사회 속에 있다. 자연의 한가운데에. 하지만 소로가 완전한 은둔자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종종 마을로 내려갔고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파이를 먹었고 친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점을 들어 그의 실험이 위선적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소로의 목적은 완전한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숲으로 갔다. 삶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유명한 문장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론적 선언이었습니다. 4장 하룻밤의 감옥. 월든 호수에서의 생활이 1년이 지난 1846년 여름. 소로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소로는 수선해 둔 구두를 찾으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오후가 될 것 같았던 그 순간 마을의 세금 징수원 샘 스테이플스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로, 자네 6년째 인두세를 내지 않았네. 지금 당장 내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네. 인두세. 1인당 부과되는 소액의 세금이었습니다. 금액은 겨우 $1 50센트. 오늘날 가치로 5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소로에게 그 돈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영토 확장이었고 더 깊은 곳에는 노예제의 확대라는 추악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텍사스를 합병하고 서부로 노예제를 확장하려는 남부 세력의 야욕이 전쟁을 추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로는 이 전쟁이 부정의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행위가 곧 이 부정의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어. 소로는 단호했습니다. 샘 스테이플스는 난감했습니다. 그는 소로와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요. 원칙의 문제요. 결국 소로는 체포되어 콩코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소로의 감방 동료는 헛간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소로는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감옥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콩코드 마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소로는 나중에 이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마을을 제대로 보았다. 나는 그 마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마을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감옥 안에서 소로는 역설적인 자유를 경험합니다. 벽에 갇힌 몸과 달리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감옥은 이 벽돌 건물이 아니라 부정의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소로의 세금을 대신 내준 것입니다. 소로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대신 세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그의 이모인 마리아 소로였습니다. 이모의 선의를 소로는 자신의 저항에 대한 방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석방된 소로는 감옥 문을 나서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선된 구두를 찾으러 갔고 그 발로 월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하룻밤의 투옥.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수감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5장 시민 불복종 위험한 사상의 탄생. 감옥에서 나온 소로는 이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9년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발표됩니다. 훗날 시민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이 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아름다운 정치 에세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소로는 이 에세이의 첫 문장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이다. 이것은 무정부주의 선언인가?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도구가 시민의 양심을 억압하고 부정의를 자행할 때 시민은 그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소로는 묻습니다. 법이 부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즉시 저항해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불의가 기계의 필수적인 마찰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만 기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의 도구가 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말한다. 법을 어겨라.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시대에 한 개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법이 틀렸다고. 법을 어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소로는 노예제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노예 사냥꾼들이 도망친 노예를 잡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돕는 북부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수천 명이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워싱턴과 프랭클린의 자녀라 자처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 에세이가 발표되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로는 여전히 무명의 작가였고 콩코드의 괴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거목으로 자라날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장 월든 고독의 성경. 1847년 9월 6일. 소로는 2년 2개월 2일간의 월든 호수 생활을 마치고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숲을 떠났다. 살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숲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로는 7년에 걸쳐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854년 마침내 월든 혹은 숲속의 생활이 출판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연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신랄한 비판서입니다. 소로는 첫 번째 장경제에서부터 독자의 허를 찌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집을 사기 위해 평생을 일합니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합니다.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옷, 더 좋은 마차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합니다. 그러다 결국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살아남았던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란 확인된 절망의 다름 아니다. 이 한 문장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현대인에게 이 문장은 낯설지 않습니다. 소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게 살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그는 자신의 월든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집을 짓는데 28달러 12센트 반, 8개월간의 식비 8달러 74센트, 의복비 8달러 40센트 4분의 3. 이 꼼꼼한 회계장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적 선언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토록 적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가? 소리장에서 소로는 문명의 소음과 자연의 소리를 대비시킵니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월든의 정적을 깨트릴 때 소로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기차는 진보의 상징이었지만 소로에게 그것은 인간을 속도의 노예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우리를 타고 있는 것이다. 고독장은 이 책의 백미입니다. 소로는 홀로 숲속에 앉아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라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 그것은 오직 홀로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장에서 소로는 호수의 얼음이 녹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닙니다.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소로는 그 안에서 부활과 재생의 약속을 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봄은 없다. 하지만 출판 당시 월든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초판 2000부 중 300부 정도만 팔렸습니다. 비평가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은둔자의 자기 만족적 기록이라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소로는 상처받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7장 노예제와의 전쟁. 월든을 떠난 이후 소로의 삶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었고 소로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1850년 도망노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북부의 자유주에서도 도망친 노예를 체포하여 남부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도망 노예를 도와주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소로의 집은 지하철도의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지하철도란 남부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캐나다까지 비밀리에 안내하는 비밀 네트워크였습니다. 소로는 도망 노예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고 다음 정거장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에게 법과 정의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주가 한 인간을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동의한다면 나는 이주에 살기를 거부한다. 1859년 소로의 급진적 면모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브라운은 연방 무기고를 습격하여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사회 대다수는 그를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노예제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조차 브라운의 폭력적 방법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브라운의 처형이 예정되자 존 브라운 대위를 위한 탄원이라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연설은 위험하다고, 소로의 명성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소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콩코드 마을 회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미치광이를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미쳤다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미친 짓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상주의자다. 이 연설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로는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로에게 노예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할 절대적 악이었다는 점입니다. 8장 마지막 산책.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당시의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도 소로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짧아졌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반나절을 걸었다면 이제는 1시간 30분, 그리고 결국 집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200만 자가 넘는 방대한 일기. 자연에 대한 관찰, 계절의 변화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병상에 누운 소로를 찾아온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과 화해했는가? 소로는 마지막 위트를 발휘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과 다투었던 적이 없네. 그의 이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 소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세상이면 충분합니다. 1862년 5월 6일 아침,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스와 인디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자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머스는 소로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그가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잃었는지 모른다. 에머슨의 이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9장 씨앗이 숲이 되다. 소로가 죽었을 때 그는 실패한 작가였습니다. 생전에 출판한 책은 2권뿐이었고 모두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한 인도인 변호사가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간디는 이 에세이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이라는 무기를 들고 대영 제국에 맞섰습니다. 소금 행진, 단식 투쟁, 비협조 운동. 간디의 모든 저항 방식에는 소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디는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읽고 나의 사상이 확립되었다. 1950년대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한 젊은 흑인 목사가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그는 대학 시절 소로의 에세이를 처음 읽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나는 매혹되었다. 비협조적인 악에 대해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이 사상에 소로의 가르침은 나의 행동의 근간이 되었다. 킹 목사가 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 워싱턴 대행진에서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그 모든 비폭력 저항의 뿌리에 소로가 있었습니다. 소로의 영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로를 읽고 비폭력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덴마크의 레지스탕스는 나치 점령기에 소로의 사상을 저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소로를 읽었습니다. 체코의 바칠라프 하벨은 벨벳 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소로에게서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하룻밤 감옥 경험이 150년 후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든. 출판 당시 300부밖에 팔리지 않았던 이 책은 이제 인류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이 책을 읽고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소로를 현대 환경주의의 아버지로 추앙합니다.
미니멀리즘 운동은 소로를 정신적 원조로 삼습니다. 10장, 우리에게 남긴 질문. 소로가 떠난 지 1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소로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아파트, 넷플릭스 구독권. 하지만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소로는 말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우리는 소로의 시대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 메신저, 화상통화. 하지만 덜 외로워졌을까요? 소로는 말합니다. 진정한 교감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우리의 정부는 소로의 시대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정의로워졌을까요? 세상 곳곳에서 부정의한 법이 시민을 억압하고 개인의 양심이 시스템의 논리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당신은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남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한 것인가? 부정의한 법 앞에서 당신은 순응하는 시민인가 아니면 저항하는 인간인가? 도끼 하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간 그 청년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깨어있으라. 스스로 생각하라. 그리고 양심이 명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소로의 오두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월든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맑은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숲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서면 아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160년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숲으로 갔다. 삶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